깨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1월 23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주제는 김관진 석방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 그래서 어디 교수시죠? 예, 지금 경남대학의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초빙 교수. 훌륭하신 분이네요. 예.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하승무입니다. 김남국 변호사 오래간만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허성무 비서관님, 좋은 소식 먼저 전할까요? 나쁜 소식 먼저 전할까요? 원래 나쁜 게 빨리 가는 게 나쁜 좋죠. 거는 김관진 석방. 좋은 소식은요? 좋은 소식은 아무 탈 없이 수능이 잘 치러졌다. 그렇죠. 지진이 지금 발생하자. 지금 거의 뭐 끝나가는 중이죠. 예. 그래서 가장 지진이 날까봐 마음 졸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지진 날까 마음 졸인 분요? 예, 지진이 씨. 탤런트 지진이 씨 아시죠? 네, 그분이 알고 하루 종일 자기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마음 졸인 적이 처음이라고. 진희 씨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이런 개그를 아재 개그라 그러지. 그렇죠. 예. 사실은 저도 마음 졸였습니다. 예. 예, 다들 뭐 일주일간 얼마나 연기되면서 그러면, 예. 걱정도 많고 힘도 들었는데 무사히 잘 치러지는 게 최고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교육계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까 시험 연기된 날 보도에 한 학원에 재수하던 학생들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 참고서를 다 버린 거야. 한 교실에 이렇게 참고서가 쌓여있던 그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화면에 나왔죠. 그 학생들이 그 심정이 얼마나 지겨운 그 책을 버렸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그 생각도 했지만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김관진. 예, 책배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응해야 되겠다. 그 리쌍 노래 그런 게 있잖아.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실수했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한테 먼저 물어봤는데요. 아주 이례적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너무나 희한한 일인데요. 이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된 건데 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이 체포나 구속에 있어서 자, 적부심이라는 말 자체가 구속,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적부심, 이것을 심의한다. 맞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적합하냐, 그거 구속시켰는데 나 이거 부당하다. 그냥 항의한 거예요. 그럼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심의하는 건데 부적합하면 왜 당초 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딱 한 차례 해봤는데요.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있기는 한 제도이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구속적부심을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청해달라라고 어떤 피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서 이제 주워 들으셔가지고 알고 이거를 신청해달라라고 하면 특별한 정말 사정 변경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괜히 했다가는 오히려 재판부에게 안 좋은 인상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정 변경이라 하면 어떤 일이 네,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합의서 제출이 되었다라던가 아니면 합의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던가 아니면 공범이 있는데 본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본인만 먼저 구속된 경우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하는데 이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법리적인 부분 그냥 기존에 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발부한 그 판사와 적부심을 심의한 판사는 다른 판사죠? 예, 다른 판사입니다. 그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영장 전담을 한 판사이고요. 이번에 이제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판사는 물론 이제 이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광열 판사도 2010년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한 경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똑같은 그 증거를 놓고 똑같은 증거 기록을 놓고 나오네. 우리 CG가 나오네요. 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시죠.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의 정치 관여가 소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신광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석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냥 증거 기록을 봤을 때에는 이게 유죄인지 모르겠다. 유죄 심증이 확실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똑같은 증거 기록을 보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PD들은 뭐가 급해 저렇게. 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지워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런 분들 수능들랑 빵점이에요. 예,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예.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검찰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방어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럼 신광열 부장판사에게 물어봐야겠어요. 그럼 구속된 사람은 다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구속된 사람도 변호사 접견을 하고 자기 증거를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속하는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공범들과 말맞춤 이 다음에 김태호 지금 그 전략기획관이 지금 소환 임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증거 기록을 꼼꼼히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보도가 된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정치 관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저기도 보세요. 또 그다음에 단순하게 그 사이버 심리 전단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네. 일단 우리 PD들이 저 그래프 빨리 가져가려고 그래요. 빨리 넘기려고. 얘기해. 예.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 그랬어요. 강부영 판사는. 그런데 신광열 부장판사는 뭐라 그랬어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라고 지금 이걸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구속시켰네요. 뭐 중간에 이사 갔잖아요. 삼성동에서. 근데 이제 그건 영장 나온 후에 이사가 가지고. 예. 이제 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추상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 영장실질심사 들어갔을 때 아니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고 초범이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영장 발부한 판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주거도 확실하고 초범이고 그다음에 회사도 한 번도 결근 안 하고 잘 다니는 사람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느냐. 우려가 있다고 도주 보느냐. 우려가 있다고 평가를 하느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평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의 인멸의 우려라든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 사안 마찬가지도 이 사안 자체도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2년, 13년도에 한 번 수사가 될 것을 군에서 그걸 한번 막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럼 이러한 어떤 정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장 전담 판사도 충분히 기록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너무나 이례적이고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 재판이 뭐 여러 재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구속 적법심도 일종의 재판이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 했는데 지금 뭐 법률과 양심, 이 사람의 법률과 양심 다르고 저 사람의 법률과 양심이 다르냐 이런 판단을 국민들은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법률과 양심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어떤 사적 관계의 사람의 이해관계를 챙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런 말씀이시네. 강부영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다음에 누군가 이번에 차장? 신광열 부장판사. 신광열 부장판사. 이 둘 중에 하나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했고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의심을 지금 우리가 할 의심할 수밖에 없죠. 신광열 부장판사 부장판사인가요? 뭐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한 의심을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의심 안 해도 돼요. 일단 신광열 부장판사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이분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 고향도 봉화로 갔고 또 뭐 대학도
동기고 대구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연수원도 동기고 이렇다 하니까 어허. 그런 이제 사적 인간관계가 어째 이 사건에 영향을 혹시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장 전담 판사하고 똑같은 사항을 놓고 정다른 180도 해석을 내렸고 또 그 중간에 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둘 중에 한 명의 판단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후자인 신광열 부장판사의 판단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이 강하게 질타를 했죠. 그래서 이 사법제도 내에 국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 이 지나친 재량권을 발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고 그랬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까요? 강부영 부장판사와 신강렬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지금 법원의 일관성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을 바라보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180 아니, 지 개인적인 견해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양심에 의해서. 그럼 이제 문제는 뒤에 양심이죠. 앞에 법은 똑같은 법인데, 근데 이 법을 해석하는 것도 지금 180도로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 했는데, 한 사람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양심과 뭐 추상적 판단에 의해서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우려가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고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국민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누가 과연 더 심리를 충실하게 했는가를 보면요. 사실은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 이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피의자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답변을 끌어내는 거고요. 이 구속적부심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다른 어떤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고 서류만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기에다가 더해놓고 진술, 피의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 태도를 면대면으로 보고 답변을 듣고 심리를 하는 것과 누가 더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봤을 누가 더 때는 충실할 것 같아요? 저는 영장 전담 판사가 강부영 판사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이나 이미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영장을 발부를 할 때 영장 발부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국민적인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국정농단에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부영 판사는 이 김관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심리를 거쳐가고 영장을 발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심리를 했을 때에 이 김관진 전 장관의 정치 관련된 정치 관여와 관련된 범죄 소명이 충분한 증거로서 굳건하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건데 그것을 불과 10일 만에 똑같은 기록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분명히 하세요.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네. 이해할 수 없다는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들도 이해하려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명백히.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SNS상에 가장 많이 도는 글이 이런 거예요. 적폐청산이 정말 험난한 길이네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지금 소환이 예고되고 있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우병우 그 정무수석과 김태호 전략기획관. 그렇죠. 김태호 전략기획관이 굉장히 핵심거리죠. 아니, 그러니까 김태호 전략기획관인데 또 동시에 우병우도 재영장 청구한다, 재소환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심강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김태호 전략기획관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병우하고는 어쨌든 뭔가 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좀 있다. 제가 오늘 방송 끝나 봉화를 한번 가봐야겠어요. 제가 봉화 출신이거든요. 아, 고향이 봉화입니까? 예, 아주 봉화 창피해 다 좋았고 죽겠어요, 제가 두 분 다. 어쨌든 이 두 분이 뭐 학연과 지연은 확실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혈연은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어디 나왔대요?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요. 우리 작가들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지금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고 또 송영길 의원이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했죠. 뭐라고 주장했어요? 두 분의 이제 대학 그리고 고향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동기까지 지적하면서 그런 사적인 우병우의 입김에 들어간 거 아니냐?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률과 양심에 따라 다 판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학연과 지연과 인간 간의 관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하면서
이런 사법적 절차 과정 속에 국민의 참여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있다. 적부심도 국민이 좀 참여하고 같이 그렇죠. 의논하고. 예, 예. 정영길 의원이 모처럼 그 발언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뭐 지금까지 늘 이야기했던 뭐 배심원제라든지 참심제라든지 어쨌든 그 과정 속에 국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판사가 저렇게 못된 주장을 하면 어떻게 그 혼을 내줘야 돼요? 통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아, 판사가 하나님입니까 그럼? 지금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실은 예. 뭐 국회라든가 행정부에서 특별하게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뭐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예산안이라든가 뭐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장 임명 정도인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또 일선 판사들에게 또 인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 말고는 이 재판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사를 뭐 징계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막말로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한 커넥션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설사 뭐 그런 일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게 치더라도 어떻게 그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제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그 국회의원도 몇 번 출마해 보시고 그랬지만 가장 국민에게 적절하게 위임받은 건 선거제도밖에 없거든요. 물론 선거제도가 이제 뭐 가장 권위 있는 예. 위임받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법관의 이런 독립이라든지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독립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거는 뭐 올바른 일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이제 권력을 잘못 악용했을 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별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뭐 어떠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거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인사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 대법원에서의 그 인사권으로 그런 사회적 여론의 질타를 받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뭐 인사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자, 사이버 여론조사 여론 조작을 지난 이태하 전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 단장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분이 그 JTBC에서 보도할 때 이태하 심리전 단장과 연지역이 옥도경인가요? 옥도경 그 사이버 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나 혼자 다 죽으란 얘기냐? 장관이 잘한다고 표창장 준 거 아니냐는데 자, 요 밑에 사람입니다. 심리전 단장은 네. 국방부 장관, 사이버 사령관, 그다음에 심리전 단장 이렇게 층층하층 있는데 심리전 단장은 현장에서 실행을 담당한 사람은 구속이 됐어요. 1년 6월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 전단자,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속이 돼서 실제 실형을 받아가지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옥도경, 연재훈 지금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국방부의 정책비서관도 현재 김관진 전 인관빈 국방부 정책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은 안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군 사이버 심리 전단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체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어떠한 정책과 관련된 심리전단 활동을 하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매일같이 일일 보고를 하고 어떻게 활동했다라는 걸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이런 걸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보고나 지시 받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은밀하게 그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서류 봉투에다가 인편으로 해갖고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비밀리에 쓰는 국방부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관련된 블랙백을 통해 갖고 전달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술만 있고 그런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김관진 전 장관이 심지어는 보고를 받았다고 본인이 읽었다라고 사인까지 체크까지 한 그런 것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여가 입증이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자, 이 심광렬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런 대처를 못 취하나요? 아무런 대책이 없죠. 그 이제 유일한 대책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덜 끓는 여론이죠.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별로 이렇게 뜨겁지 않지 않나요? 아니 오늘 뭐 하루 종일 좀 뜨거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이것 때문에 뭐 방송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근데 그럼 심광렬 부장판사죠? 수석 부장판사입니다. 고법 부장으로 갔다가
고법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석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등급 높은 직급이어서 고법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실검수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어젯밤에 이미 풀려나서 네.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이 사건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관진 전 장관 안보실장이 구속이 돼야만 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김태호 전략기획비서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건데 네. 사실상 그러면 지금 법원이 그 수사를 가로막은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드디어 꼬리 자르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가장 지금 수사가 한계에 봉착하는 그런 국면으로 왔다 보입니다. 그럼 검찰청 입장에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어떤 뭐 변화된 또 영장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난감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병장이죠. 네. 예를 들어 병장이 구속이 돼요. 무슨 군대 일로. 그럼 병장은 자기 자의적으로 해갖고 병장 구속되고 상병 구속되고 일병 구속되고 이병 구속되고 다 구속이 돼요. 어떠한 그 집단적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럼 누군가 명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병장이 명령 내렸고 저기 그 뭡니까 휴전선 군사분계선 북으로 총 쏘라고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 병 상호 간에는 군을 대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심리전을 해라. 종북 좌파라고 댓글 달아라. 이걸 병장이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스타가 할 수 있어요?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지시할 수 있어요, 이거를? 국방부 대통령이 장관도 안 나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죠. 그러니까 네? 국방부 장관도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나서서 이거 합니까? 만약 국방부 장관, 사실 국방부 장관 신분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 국방부 장관이 이런 지시를 예. 군대에다 내렸다라고 한다면 합참의장이라든가 각 참모총장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합참의장이나 해당 육군의 참모총장을 뛰어넘어가지고 보고라인을 보게 되면 청와대를 직보하고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청와대의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 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사이버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심리전 활동인데 도대체 이것을 왜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회의하고 지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 보고라인 속에 김관진 전 장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로 사실은 범죄의 혐의의 소명이 굉장히 높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김태호 못 부르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부를까요? 네, 김태호 전 비서관을 당연히 불러야 되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김태호도 이제 오리발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연결고리는 김태호 비서관 아닙니까? 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연결고리가 명확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안보실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공간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태호와 김관진의 이 연결고리를 대전략기획관이요? 찾아내는 거 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그 몸통의 최상층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걸 밝혀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그 사이버 사령부의 그 국무원 숫자를 70몇 명을 늘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이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걸 강조하는 문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00% 청와대의 개입이죠. 그리고 그의 최종 지시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실행자, 그 실행자가 구체적으로 누구겠느냐 했을 때는 김태호 전략기획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김태호가 김관진을 통해서 김관진이 옥동이나 연적을 통해서 그다음 이태하로 내려가는 이 고리인데 하하 이제 이게 끊겼다고 봐야 되나요? 끊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긴 건 아닌데,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면은 이게 뭐 끊어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수사의 그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부른다. 예,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태호를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뭐 여러 가지 다 부인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한 뭐 신복이고 측근이라고 지금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러야 되고 만약 유의미한 어떤 진술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검찰에게 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소상한 어떤 진술, 유리한 진술을 해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더 구체적인 어떤 진술을 또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진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빠뜨렸던 서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한번 좀 청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증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강력한 거는 이제 서류 증거인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건으로 네. 그 형법을 보게 되면 같은 동일한 건으로는 재청구를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이제 다시 이제 똑같은 건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똑같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새롭게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장을 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도 돈을 먹었을 텐데 그렇죠? 저 그 특활비를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봤죠. 받았을 예, 가능성이 그 특활비 증거가 나오면 딱 떨어지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이제 이 국정원에서 온 특활비를 받았을런지 아니면 이제 국방부 내에 특활비를 썼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국방부 내에도 특활비가 있기 있죠. 때문에 근데 그걸 써서 그거는 이제 또 내부에서 노출되니까 경력금을 좀 받지 않았을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이 지난 그 앞 대선이죠. 대선에서 어쨌든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국정원에 돈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게 이제 사이버 사령부를 넘어서 김관진 전 장관이나 안보실장에까지도 전달됐을 가능성, 개연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면 이거는 뭐 완벽하게 어떤 수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부장판사님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우리가 뭐 짐작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부장판사님의 판단대로 범죄 소명에 뭐 다툴 여지가 있다. 범죄 이렇게 해서 무죄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러면 사이버 사령부가 아주 독자적으로 댓글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작을 했다는 건데 그럼 사이버 사령부가 합참의장이나 또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도 없이 또 청와대의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국방장의 지시 없이 했다면은 그거야말로 거의 뭐 이게 군기문란이고 준반란에 가까운 그거야말로 일 아닙니까? 국정농단이죠. 예, 농단을 넘어서 이거는 뭐 거의 준반란에 가까운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국군 통수권이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기문란 중에 국기문란인데 만약에 그 판사님의 생각대로라면은 그럼 이 사건이 그야말로 사이버 사령부에 독자적으로 일어나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수준이다. 이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김남국 변호사님 네. 모처럼 나왔으니까 오늘 이따 끝날 때 네. 심광열 차장 부장 판사. 형사수석부장. 고법 네. 부장 판사인데 이분한테 욕만 하지 말고 육두문자를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방송에서 잘려요. 김남국 변호사는 안 잘려요. 제가 잘려요. 이 자리가 탐나면 욕을 하셔도 되고 이 자리가 탐나지 않으면 이따가 영상 편지 그런 분들한테 편지 보내기도 싫은데 영상 택배. 영상 택배. 예. 그렇죠? 네. 영상 택배 한번 날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든 말든. 예.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질문 안 할 테니까. 자, 우수석 소환은 어떻게 되고 있죠? 우수석 소환 지금 준비가 하려면은 뭐 굉장히 검찰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죠. 이분 직계죠. 예, 직계 중에 직계고 이제 사실 비선 라인이라 보는 거죠. 국정원에 있는 우병우의 비선 라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취합되는 모든 정보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사적으로 먼저 보고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에 그동안 있었던 국정원의 잘못된 여러 가지 범죄 행위 또 추명호 국장을 주변으로 일어났던 범죄 행위들은 사실은 우병우 전 수석이 공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비선 보고 추명호 공소장에 우병우 최은수 공범 적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부르면 구속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2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3-3번. 이제 철저한 그 대비가 검찰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쪽에 나름 빨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뭐 빨대 해봤자 아는 기자들밖에 없습니다. 법조 출입 기자. 법조 출입 기자들이 그 정확하게 판단하죠. 네. 그 사법고 출신인가 아니면 로스쿨 일기 출신입니다. 그러면 손수호 변호사하고 같은 네, 얘기네. 손수호 변호사. 둘이 만났어요? 아니요, 만나진 않았는데. 같은 학교 아니에요? 네, 같은 학교 아니에요.
검찰에서는 이번에 우병우 하게 되면 구속시킬 자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지 않나요? 자신 있다라는 이야기는 좀 흘러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우병우 전 흘러나오지 않으면 굴러나오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재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혐의를 보게 되면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인데요. 직권남용. 예, 국정원에서 뭐 추명호 전 국장이 뭐 MBC라든가 아니면 뭐 KBS라든가 이런 어떤 언론과 관련해서 뭐 방송사를 빼라 말아라는 어떤 그런 점이 있었고요. 또 뭐 특정 연예인을 뭐 비방하는 명예훼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석수 특활비 안 받았대요? 특활비까지는 지금 이야기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석수 그 감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위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추명호 국장이 감찰을 해가지고 몰래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보고했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혐의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추명호 전 국장이 보고했다라는 정황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실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재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과연 이제 영장 발부에 자신이 있는지 그거는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추명호, 예. 특활비 부분은 뭐 이제 우리가 짐작만 하는 거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정무수석한테 500만 원씩 특활비를 전달한 사람이 추명호 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 5천만 원, 1억씩 이렇게 전달됐던 거는 기조실장이 그 문고리 3인방을 통해서 전달했는데 그 정무수석이나 다른 수석한테 전달할 때는 추명호 국장이 직접 전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병우의 신복인 추명호 국장이 다른 수석한테는 특활비를 매달 500만 원씩 전달하면서 과연 우병우 수석에게는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봤을 때 어느 국민이 안 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액수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어쨌든 국정원의 특활비 중에 40억 정도는 소명이 되는데 사라진 나머지 30억이 소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상당수 일부가 크기도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일반의 추측입니다. 그렇죠. 30억, 사라진 30억이 여권에 흘러오지 않았을까, 당시에. 예, 여권 정치인에게도 가고 예. 여기에도 일부 가고 뭐 갈 데가 뻔하지 않습니까? 우병우한테 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정도의 관계에서 안 갔다는 것은 그거 더 안 갔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저는 견해가 좀 틀려요. 우병우 수석에게 간 게 아니라 우병우 수석에게 많이 갔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청와대 내에서 이제 민정수석실 직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네, 뭐 제일 요 청와대 출신이군요. 예. 민정수석실 파워가 제일 세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사검증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청와대 내에서 최종 파워는 민정수석실입니다. 뭐 정무수석실이 뭐 더 힘이 좋다 선임 수석이다 하지만 결국은 민정에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니다 하면은 그냥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또 그리고 자기 직계 비선 라인인데 남들한테 주면서 자기 직계 그 라인의 보스한테 안 줬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또 집에 돈이 많기 때문에 돈에 욕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반대죠. 돈 많은 사람이 더 돈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소고기 먹는 사람들 소고기 더 먹고 싶어 하니까요. 예. 오늘 모든 수험생들이 소고기 먹었으면 좋겠네. 우병우 수석. 네. 뭐로 걸릴까요? 지금 검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분명히 잡긴 잡았다 이렇게 얘기든 나오는데. 잡기는 잡았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렇게 까끌까끌한 장갑을 잡았다는데 못 빠져나가게 미꾸라지 미끌미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이제 공판이 벌써 20차까지 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했던 어떤 직권남용, 민정수석실에 했던 여러 가지 뭐 CJ에 대한 고발을 해라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에 함께 근무했던 행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그 혐의 자체를 입증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민정수석실의 업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국정원과 관련된 연루되어 있는 부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충성심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추명호 전 국장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혐의도 부인하는 것이지만 예, 그 밑에 추명호. 그냥 일선 그 추명호 전 국장이 아니라 뭐 그 밑에 있는 예, 그 직원들. 밑에 있던 그냥 실행했던 직원들은 이미 진술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서 한 것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혹시 본인이 본소리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을 검찰에서 털어놓았거나 털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대를 조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네.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과연 전 정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가 많았었는데 증거가 자꾸도 넘치게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몇몇 변호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인 기업이었으면 10번도 더 넘게 구속됐는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더 꼼꼼하고 조밀조밀한 증거가 필요하다. 완벽한 증거가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 뭐 이제 소환해서 그때부터 조사해서 뭘 얻으려 하면은 그거는 이미 실패되는 거죠. 신분 자체가 전직 대통령이고 또 그런 차고 넘치는 증거가 이때도 소환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건 왜냐하면 특수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분을 지지했던 정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건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아주 그 미묘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 쪽에서의 그런 미묘한 여론조사의 변화는 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게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보수 세력의 결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적폐청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 국민 통합을 해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진정한 적폐청산이 돼야만 그다음에 진정한 국민 통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있는 그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다. 어떤 검찰이 너무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정무적 판단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정치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지 검찰이 정치를 하려고 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모든 사안이 말도 안 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심광열 고법 부장판사의 구속 적부심 인용, 즉 구속 적부심을 받아들여서 김관진을 석방한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건 옳지 않다. 봉화 출신이 왜 이러냐. 서울대 법대 출신 19기가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신광열 부장판 우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신광열 부장판사에 대한 영상 메시지를 좀 보내야 되겠죠. 영상 메시지가 아니라 영상 택배라 그랬어요. 예, 네. 그냥 영상 편지 딱 찍었고 쓰레기통에 버릴까 영상 쓰레기라 그러게. 네? 영상 폭탄으로 하죠. 그럼. 영상 폭탄. 네. 알겠습니다. 팩폭. 네. 예. 시작하시죠. 자, 심광열 부장판사에게 보내는 김남국 변호사의 영상 쓰레기. 네. 그 신광열 부장판사님, 그 법관의 판사가 하는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납득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관의 하는 말이라든지 법관이 쓴 판결문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국민들 상식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판결은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률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저질렀다라고 하는 범죄는 단순하게 군인이 정치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정말 지켜야 되는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저 광주 출신인데 광주 사람 호남 사람 뽑지 말라라고 하는 연고지에 따른 차별까지 한 그 헌법에서 정말 금지하고 있는 차별 금지 원칙까지 훼손한 정말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석방했다라는 거 국민들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또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중대한 판단이 있을 때에 정말 본인이 양심과 본율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성모 비서관님도 한마디 하시겠어요? 예. 예. 뭐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예. 좋은 말로 표현을 못 하겠고요. 예, 방금 우리 김남국 변호사가 이렇게
영상 폭탄을 전달했는데 영상 쓰레기. 예. 그 법원 내에 있는 폭탄 변호사가 잘 제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강렬 부장판사의 판결, 구속적부심 인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이거 나중에라도 여론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 국민이 준 위임받은 권력을 이렇게 사사롭게 쓰라고 위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정의로운 법의, 집행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그렇게 쓰인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즉각 감옥에 보내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봉주의 품격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받습니다. 샵 5400으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봉주의 품격 시대 두 번째 주제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네. 인사할 때 아니에요 아직. 국정 이거 뭐예요? 왜 쑥 내려? 리얼미터와 함께 TBS가 여론조사하고요. 저 처음이었고 잘 못하는데 막 내려 자기 마음대로. 국정 지지율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 동향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자, 함께 하실 분. 박시영 여론조사 전문가. 여길 먼저 소개해야 되는데 여기가 더 전문가인데.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자, 이택수 여론조사 전문가.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예. 자, 여론조사한 것을 갖고 이택수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인 척하는 박시영 전문가. 네, 반갑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박시영입니다. 근데 여기 여론조사 전문가고 그리고 네. 여론조사를 갖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버무린단 말이에요. 네. 그 제3자가 보기엔 여기가 더 전문가 같은데 사실은 팩트는 여기가 더 강하죠. 근데 저희는 팩트 중심이고 그다음에 해석하고 컨설팅하는 거는 또 윈지코리아 박시영 여기 팩트 중심, 여기 허위사실 중심이다 이런 얘기인가? 아니 이제 그 또 여론조사 결과 갖고 네.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럼요. 요즘 보니까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그냥 여론조사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의미, 네. 해석 네.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그 문항을 많이 그 포함을 시켜서 여러 문항을 질문을 드리면 예. 그 결과를 다채롭게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국정 지지도 중심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현안 질문 같은 게 이제 하나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를 안 하고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라는 건 기본 분석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일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에 미치는 여러 영향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영향 요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좀 중대하게 영향을 미쳤을지 우선순위랄까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그동안에 이제 쭉 국민들의 여론을 추적해 오면서 민심의 기저가 어떤 쪽으로 형성이 돼 있는지를 이게 심층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을 때 어떤 현안이 닥쳤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나름대로 그것을 정밀하게 좀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여론조사는 중요하죠. 정치의 흐름을 보려면 네. 꼭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수치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지 이게 그 민심이라는 거를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려는 노력들은 별로 안 합니다. 자기들 이제 선거 때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죠, 한 분. 평상시에도 관심 있는 예, 분 예. 앞에 계신 분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 방송인이니까 다음 그 회차에 네. 그 사장님하고 잘 협의하고 요 문항을 좀 넣으세요. 성탄절 민생사범 네. 사면복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정치인 사면복권 이렇게 물으면은 그 부정적이니까 네. 정봉주 사면복권 어떻게 생각하냐. 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정치인 사면복권. 저를 정치인에서 이렇게 띄워놓으라는 얘기예요. 네.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협의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뭐예요? 그거 예 아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구속적 부시면 감옥 가고 싶어요. 이게 사실 현안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이제 그 의원님이 진행자가 직접 이런 얘기하면 예. 방송을 사유한다 이런 비판에 직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사회적 동물이니까 방송을 사회화한다. 아 그럴까요? 자 이번 주 조사한 거 좀 결과 좀 알려주시죠. 내용과. 네, 오늘 저희 둘째 아들 포함해서 수능이 지금 수능 그럼 뭐 보고 있는데. 아들 깔때기를 들이대시네. 둘째 아들이 네. 아들이 99년생인가요? 그렇죠. 99년생이죠. 몇 년생인지도 모르면서 99년생 99년생이 지금 시험 봤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지난주 오늘 시험을 봤었어야 되는데 이제 일주일 연기가 된 거죠. 진짜 애들 심정은 어떻든가요? 우리 둘째 아들은 그 전날 시험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좀 마무리 정리할 수 네, 있는 시간이 좀 하루만 더 아쉽다. 있었어도 좋겠는데 했는데 일주일이 이제 늘어나면서 오호. 아마 점수가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들이 재수생인가 현역인가요? 네, 지금 고3. 고3. 현역 학생입니다. 네, 일반고 아니면 일반고입니다. 일반고입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뭐 여하튼 뭐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일주일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 뭐 대부분 이제 찬성하는 여론이 인터넷 포털이나 SNS에서는 많았는데 실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 TBS 의뢰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매우 잘했다는 의견이 54.9%, 잘한 편이다 28.7%, 합쳐서 예. 83.6%가 수능 연기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했고요. 잘못한 편 5.6%, 매우 잘못했다 7.2%, 합쳐서 12.8%가 부정평가를 했습니다. 묘하게 저게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하고 좀 비슷하네요. 빨간색이고. 네. 어허, 독특하네.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예. 지정당별로 입장차가 좀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어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6.7%가 긍정평가했고요. 예. 국민의당 지지층도 90.2%가 긍정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른정당 지지층은 83.5%로 그보다는 조금 낮았고요. 그래도 그다음이- 일반적인 것보다 높았네, 바른정당까지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온도차가 꽤 컸습니다. 긍정평가 48.8%, 부정평가 42.4%.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평가가 높긴 했습니다만 다른 정당 지지층이 80%, 90% 이상의 긍정평가한 것과 비춰보면 이야. 상당히 낮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예. 아, 독특하네요. 저게 이 그냥 사회적 이슈인데 네. 어떻게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저렇게 확연히 달라지죠? 현 정부가 하는 일은 다 못마땅하다.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아, 뭘 잘해도 예를 들어갖고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국민 기본소득을 갖고 이달에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 그래도 반대할 것 같은데요? 퍼주기다. 예산 아, 낭비다. 퍼주기도 안 받겠다. 아, 일단 받긴 받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독특하네요. 예, 진짜 재밌네요. 예. 어쨌든 지금 뭐 적폐청산에 대하여서도 예.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어떤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 대다수 80% 넘게 찬성하는데 자꾸 고립되는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최근에 주목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똥볼이라고 하는데 헛발질들을 가끔 하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안 보입니다. 똥볼이란 표현은 이제 방송에 쓰면 안 돼. 변구. 변구통. 예, 요즘에 이상하게 홍준표 대표가 언론에 많이 등장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 그 활동비 사건 뭐 이런 등등해서 좀 입장이 곤혹스러워 보니까 등장 안 하고 또 유효의 최고위원의 포항 지진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복권은 샀대요. 천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복권도 사야 되겠다. 예, 그리고 오늘도 장제원 의원이 좀 어제도 예. 그 세월호 유해 은폐했다는 이게 참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 그러면 세월호를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재가 있는데 그걸 잘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정권 비판 쪽으로만 나서다 보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못 얻는 것 같습니다. 묘한에 세월호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가 세월호 가족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 특히 현재의 야당 네. 쪽 입장은 이런 입장이 많았었잖아요. 교통사고보다도 더 적게 죽은 숫자인데 네. 뭐 그거 갖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수학여행 가다 그 죽은 것을 사고 난 것을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 다수아니었었나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와서 일반인들도 인간의 알고 도리를 있고. 못한다. 그럼 자기들이 지금까지 인간의 도리를 못해왔다. 이런 거 자백한 건가요? 글쎄, 그게 본인들은 짐승이다 이걸 선언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나요? 아, 그 요즘 뭐 짐승돌이 유행하긴 하지만 뭐 여하튼 그 긍정평가가 이제 대구, 이게 경북 이쪽 지역 또 부산 경남 영남권 어떤지 자유한국당의 그 강세 아, 지역인데 이번에 수능에 대해서 네네. 근데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79%가 잘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구 경북 안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적극 지지하는 계층들만 잘못했다고 부정평가하는 의견이 16.7%에 그쳤고요. 부산 경남도 65.2%가 잘한 결정이다. 잘못한 결정은 26.2%.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령대 또 대부분의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많았는데 다만 집중적으로 포항, 경주, 울산만 좀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그러려면 그런 거 이 네, 비용이 이제 설문조사할 때 또, 미리 들어가기 저한테 때문에 전화하세요. 제가 비용 한 긴급 2, 여론조사 3만 원, 있기 때문에 2만 9천 원. 김영란법. 3배 정도 올려주시합니다, 그러면. 그거 내가 사장이에요 여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연령대별 분석인데요. 예. 30대, 20대, 60대 이상 대체로 이제 잘했다는 의견이
40% 중후반 좀 넘어갔는데 가장 낮은 연령대가 50대였습니다. 50대가 74.4%. 긍정평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한 10%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왜 나타났는데. 그랬어요? 제가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고3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제가 이제 50대잖아요, 49입니다. 아, 50대는 아니에요? 대체로 50대가 많습니다. 고3 혹은 재수생을 자녀로 둔 연령대가 50대가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고3 혹은 재수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고통을 일주일 더 연기한단 말이야. 이런 그러니까 게 심리가 그렇습니다. 있었다. 자녀들도 그렇고 또 본인들도 이제 많이 힘들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이 이 경주나 포항 지역 외에는 또 그 여진을 많이 못 느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이제 포항 같은 경우 이튿날에도 여진이 16회나 있었거든요. 예. 3.0 이상 또 여진이 계속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포항 지역 혹은 경주 지역 수험생들은 불안해서 만약에 시험이 지난주 강행이 됐었다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그럼요. 차원에서 잘했죠. 많은 국민들이 80% 이상 지금 긍정 평가를 하는 건데 다행히 오늘 또 수능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고는 없었고. 없었고요. 여진이 조금 전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1.7, 그러니까 체감되지 못하는 여진이 한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시험이 치러졌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부작용 또 불만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얘기들이 이제 없을 정도로 좀 잦아들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잠깐만요.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정말 우리 이택수 전문가 같은 네. 경우는 집에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나요? 좀 늦게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아들 공부하는 거는 이제 주로 집에 계신 사모님이 많이 부담을 질 텐데 네.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던가요? 뭐 저희 와이프 얘기하시는 아니요, 본인이. 저는 아무튼 우리 아들이 하루라도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기 때문에 연기가 돼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험을 보든 말든 관계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워낙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공부를 뭐 열심히는 안 했기 본인도 알고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훌륭하게 되겠네요. 네. 예. 이번에 과정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굉장히 빛이 났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지도하고도 연결이 됐는데 뭐 보도에 많이 됐었지만 이게 최초에는 수능 연기 계획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보회의 할 때만 해도 청와대 자체적으로 비서실장 주재. 근데 대통령이 지진 발생하자마자 1시간 뒤에 귀국을 했는데 바로 수보회의를 열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만약에 영어 듣기 평가할 때 이 지진이 발생하면 뭐 정전이 된다든가 유리창이 뭐 흔들려서 제대로 못 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현장의 분위기를 좀 더 정확히 알아보자 해서 내려가라 그랬대요. 김부겸 장관을 급한 거죠, 포항에. 그래서 들어보고 나서 이건 연기를 해야겠다 해서 8시 20분에 부랴부랴 김상건 부총리가 교육부총리가 연기 발표를 일주일 연기 발표를 했는데 몇 시에 한 거예요, 그게? 8시 저녁? 20분 저녁에. 그렇기 때문에 다 전달이 안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휴대폰을 아예 꺼놓고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삼수, 사수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 중에는. 그래서 연락 못 받아갖고 그 다음날 허겁지겁 학교에 가보니까 수험장소에 가보니까 이게 연기됐다는 걸 알았다. 그럼 이게 지난주 지진 난 게 수요일 날 났던 건가요? 예, 전날 나서 그 3시쯤에 나서 이게 밤에 8시 20분에 결정이 되니까 그 굉장히 긴급하죠. 그러니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대통령 자질 중에 하나가 위기 대처 능력입니다. 근데 위기 대처 능력이라는 거는 빠른 결단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과정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안전이라는 문제와 공정성이라는 문제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본 겁니다. 안전이라는 건 어쨌든 지진 나면 중요한 거니까. 또 세월호 경험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뭐 문제가 없다라도 소수가 불공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 그거 옳지 않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들을 한 거죠. 사실. 현장에 가본 게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속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좀 재밌는 거는 현장에 김부겸 장관 파견한 건 적절했었나요? 그렇죠. 행안부가 그 안전을 대책을 책임지니까 일단 갔고 그 안전 상황을 먼저 진단을 해야 그 수능 연기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수험 장소 4개 학교가 안전한지.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두 분이 이번에 빛이 났어요. 김상곤 교육부총리하고 김부겸 장관이 빛이 났는데 김상곤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는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정책도 쭉 뽑아오면 교육 정책이 제일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정책에 비해서 좀 불만의 강도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과정에서 좀 존재감이 좀 드러났고요. 김부겸 장관의 경우도 본인이 대구 경북 출신 아닙니까? 예. 자기 정치적 기반이 거기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본인의 정치적 입지에도 좀 도움이 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비교가 되네. 대통령의 7시간과 대통령의 5시간.
이번에 수능 그 지진 나고 수능 연기 결정할 때까지 5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 5시간 동안 지금의 대통령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네. 세월호 났을 때 그때의 대통령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7대5. 예? 그렇죠? 네. 7 더하기 5는 몇이죠? 12죠. 10이는 한다스죠. 네. 이게 위기 매뉴얼이 딱 있어야 10이는 하는데 한다스라고요. 예, 다스? 한다스라고요. 좀 얘기를 듣고 넘어가세요. 예. 그 한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 저기 포항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아니요. 5하고 10이는 그냥 한다스예요. 다스? 이게 예. 그 위기 매뉴얼들을 청와대에서 보통 마련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 계셨었죠 또. 예. 예. 왜냐하면 수능일 날 지진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는 없었지 않았을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뉴얼이 없었을 때 이거를 리더가 빠르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5천만 국민들이 선거라고 하는 아주 엄혹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위급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권력을 위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권력을 위임하는데 시술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미리 받으시던가 그래요. 그렇죠. 늘 평상시에 평상시에, 예. 예. 지진 안 날 때.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결과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아까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6%포인트 긍정평가가 높았다라는 것인데 의미가 있네요. 네, 만약에 예. 뭐 여하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평가의 요인들이 있었다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나 뭐 60대 혹은 TK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뭐 오차 범위 내라도 높았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조차도 6%포인트 긍정평가가 높았다는 거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84%가량의 긍정평가라는 거는 뭐 상당히 높은 예.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이제 소개 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바로 대통령 지지율로 넘어가네. 네네.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 저희가 주간 집계가 71.6%였는데 이번 주 73.1%로 지금 4주 연속 70%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전에 왔던 여러 가지 부정 평가 때문에 뭐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유해 최고위원의 그 막말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최경환 의원의 그 또 그 검찰 뭐 수사 소식 뭐 등등 때문에 오른 것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 지진 대처 능력이 이제 뛰어났다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국정 교수가 뭐 어려운 과정 속에서 JSA 기순 병사를 이제 살려냈는데 그런 소식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주 호재죠. 네네. 네, 왜냐하면 온 국민들이 어떻게 될까 그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그 와중에 수술 와중에 23cm 정도 되는 거대 회충이 발견되면서 부부의 경제적 실상, 건강 실상까지도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 하나로 여러 가지 남북 관계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생명을 결국 구해낼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또 그 긴박한 네. 상황에 있었고 또 어제는 공교롭게도 JS의 그 CCTV 영상도 공개됐고 네. 온 국민이 돈 안 내고 영화 본 거예요. 그 아주 절박한 네. 순간에. 근데 네. 그게 정말 영화보다도 더 긴박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치 외적인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JSA 그 기순 병사 소식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주 연속 그게 반영이 된 건가요? 네, 월화수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인데요. 지지율이 계속 이제 오름세로 가파르게 오름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그 당내에서도 여러 이제 그 부정적인 소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지금 그런 전병헌 소식보다 수석. 네네 예. 전병헌 수석이 이제 영장이 청구됐죠. 이제 그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 외적인 요인과 또 지금 자유한국당과 여러 가지 부정적 소식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22.3%로 지난주 대비 한 2%포인트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했던 야당이 제 몫을 못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 크죠, 그게. 예, 그게 아까 이제 그 홍준표 대표 얘기도 했었고 장제원 유효의 이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발언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들한테 최경환 그 의원의 그 메시지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대구역에서 활복을 하겠다. 동대구역. 동대구역에서 활복을 하겠다. 굉장히 센 워딩을 썼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싫어해요. 예,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뇌리 깊게 박힙니다. 그리고 근데 결국 할복 안 할 거 알거든요. 그리고 또 밝혀졌고요. 예. 진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사실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이런 면들이 좀 맞물렸고 그러나 대통령 지지도 계속 고공행진을 할 건가? 저는 뭐 크게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단기간에 어쨌든 예. 악재 요소도 좀 있었습니다. 아직 다 반영은 안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전병원 전 전무수석의 구속이 될지 여부가 내일 이제 결론이 나는데 물론 이제 이게 그 다툼의 여지는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 뇌물 명목으로 그리고 횡령 뭐 여러 가지를 걸었는데 실제 이제 그 비서관의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전병헌 수석이 지시를 했거나 인지를 했거나 이 다툼이 좀 있는 것 같고 내일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물론 이 사안이 정무석에 임명된 이후에 벌어진 사안이 아니라 한 2년 전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도 가려서 보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래도 세월에 만약에 불법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건 벌을 받아야 되는 그건 거죠. 뭐 당연히 타격이 약간 있겠죠. 그리고 세월호 유해 은폐한 것 이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하게 대처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로서 바로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박지원 대표도 전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홍종화 장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이 좀 메시지를 남겼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좀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잘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갑론을박 하면서 좀 빌미를 좀 주지 않았나. 오히려 국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됐고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잊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훨씬 더 신뢰가 쌓였을 텐데.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195일 만에 정부 그 1기 조각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195일 이요? 예, 예.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각 소식은 긍정 평가를 미쳤다고 보는데요. 같은 날 이제 아무튼 그 홍준표 대표의 검찰 특활비 관련된 의혹 제기 이 소식 때문에 좀 이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예. 지금 계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는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고위공직자들 칠 때 인선 기준을 강화해서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폭행과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들 그리고 음주운전 이거를 이제 5대 비리에 추가해서 좀 더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충족되지 못한 분들도 사실은 임명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좀 해줬으면 그리고 시기가 곧바로 그 다음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어떤 인선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의 생각 또 청와대 입장 이런 부분들이 솔직 담백하게 좀 더 전달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당 지지율 들어가나요? 네. 민주당 지지율이 0.5%포인트 오른 51.8%를 기록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동반 상승을 상승하고 했고요.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6%포인트 빠진 16.7%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계속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유여의 최고위원회 막말 파문 논란이 주초에 계속 포털 사이트, SNS를 통해서 많은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고 또 최경환 의원과 관련된 검찰 수사 소식, 또 홍준표 대표의 특활비 논란 등이 영향을 미쳐서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세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당 지지율인데요. 1.9%포인트 오른 6.9%를 기록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른정당이 5.6%, 국민의당이 지금 계속 최저치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4.4%. 지난주가 4.9%가 최저치 타이 기록이었었는데 그보다도 0.5%포인트 빠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치 그럼 최고 기록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주가 4.9%가 타이 기록이었거든요. 국민의당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그 기록을 많이 갱신하고 있네요. 네. 어제 이제 끝장 토론이 있었는데 뭐 끝장을 내지 못하고 지금 그냥 미봉책으로만 덮은 상태고요. 여전히 당이 이제
깨어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 파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홍종학 의원에 대해서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 이번에는 이제 홍종학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드디어 일기가 조각이 마무리될 수 있는데 좀 기여를 했죠. 그래서 정의당에 대해서는 좀 긍정평가가 김종대 의원 파문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대 의원 파문은 반영이 안 된 거죠,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해야지, 어제부터니까. 네, 현재까지는 반영이 뭐 크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김종대 의원도 액면 내용을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이국종 교수를 비판한 게 아니고 네. 일반론을 얘기한 건데 그것을 네티즌들이 싹물 붙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발언을 들어보면 예. 그거는 약간 빌미를 준 측면이 있죠. 워딩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또 그 김종대 교수의 이렇게 자유분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막 이 기사가 좋은 기사고 훈훈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라 이런 쪽으로 좀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정의당이 좀 묘한 게요. 좀 호재가 있으면 호사다마라고 꼭 악재가 되게 터져요. 지난번에도 심상정 그 전 대표께서 우리은행 채용 비리 이걸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법정에서. 그래서 이제 금융권들도 채용 비리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수사가 전면화됐는데요. 예. 그런 뭐 성과들이 좀 있으면 이런 건이 꼭 한번 터집니다. 과거에 메갈리아 논쟁도 마찬가지고 좀 좋았다가 좀 꺼지고 그래서 좀 상승세를 크게 이어가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좀 정의당이 조금 더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려면 한 10%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의원들도 좀 잘해갖고 정의당 당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그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그렇게 눈에 잘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의당으로 몇 명 좀 이렇게 그 입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그건 구태 아닙니까? 왜요? 정의당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 꼬주고 막 이런 게 민의에 왜곡되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은 좋아하잖아요, 정의당. 물어보셨습니까? 정의당에서 싫어한다, 진짜. 아 그래요? 본인은 좋아하는데 정의당에서 싫어한다. 예. 근데 그 이택수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 진행자는 아닙니다만 안철수 지금 대표께서 바른정당하고 이게 통합론이 계속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어떻게 보실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손해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익으로 보실 것 당장은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난번 이제 비밀 여론조사 당내에서 이제 그걸 두 번 했죠. 실시했다가 네. 근데 두 번 다 그렇게 노출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오늘도 나왔던데 하나? 의도적인 걸 수도 있죠. 이제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등록이 됐었는데요. 아무튼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밀 여론조사라는 이제 수식어가 여전히 붙고 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쳤을 때 시너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2등으로 올라가는 수치를 기록했거든요. 대략 그 1차 아니에요? 1차 10월에 조사했던 거. 이번에도 오늘인가요? 발표 또 나왔습니다. 그 조사 결과 한국 리서치에서 나온 결과. 뭐 그런 조사가 또 있다 긍정적인? 보니까 네, 그 포인트는 두 가지였는데 정당 지지율은 2등으로 올라가는데 야당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전국에서 유승민 대표가 1위였고요. 그다음에 2위가 홍준표, 3위가 안철수였는데 호남에서도 유승민이 1위였고 안철수 대표가 2등인가 이렇게 좀 뒤처지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조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합당했다가 또 유승민한테 밀리면 또 탈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봤을 때 안철수 대표는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자기가 차기 대선을 위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당장의 지지율에 별로 연연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통합을 성사시키면 반등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희망적인 근거만 가지고 계속 좀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박지원 전 대표나 정동영, 천정배 등 호남 중진들이 과연 당을 뛰쳐나올 것인가. 이 안 문제가 나오죠. 좀 사실은 관전 포인트인데 물론 그런 분들이 일부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한번 보시죠. 만약에 뛰쳐나오지 않으면 통합한다고 했을 때 통합은 어떻게 그 전당대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럼요. 전당대회 거쳐야죠. 그 전당대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하면 통합이 좌절되는 거죠. 당대표 사퇴해야죠. 그럼 자중질환으로 쭉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지금의 당원 구조가 예. 통합적으로 조금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원의 상당수는 또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50몇 %인가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
베이스를 가진 당원들도 있지만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특히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좀 더 많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호남 대체적 현역들이고 나머지 원외는 호남 외의 지역들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쨌든 연대나 통합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국면으로 간다면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마지막 지금 남은 수가 도지사 선거 이런 것들인데요. 자기 정책 계산에서 이게 맞지 않는다면 중진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호남 초선들의 문제가 있죠. 경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과연 홀로 나와서 몇몇 모였다고 해서 그분들이 차기 총선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죠.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쪽으로 갈 수 없으면 20명 정도 수를 맞춰갖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새싸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평화 개혁 세력 이 그룹이 20명 과연 20명 가깝게 모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1차 관전 포인트겠죠. 그게 힘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통합 추진하는 속도도 좀 제어가 될 거고 이분들도 얼마든지 이제 내 뜻을 이제 이해하겠죠. 몇 명 당원이 민주당 의원이 입당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과거에 DJP 연대할 때 몇몇 그 국민회의의 의원들이 그 JP 쪽에 그 정당에 가지 않았습니까? 4명인가 백이선 의원도 기억이 나고 그렇죠. 몇 명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꼬주기. 예. 그 성공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몰라서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만들고 이제 제가 또 예. 이쪽 새로 탈당하면 제가 또 그 당에 가져오면서 나를 따르러 하면 또 의원들 한 3, 4명. 아직 사면 복권도 안 되셨는데. 안 됐으니까 가는 거죠. 이렇게. 아니 안 됐으니까 가는 거죠. 되면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끝장 토론 이후에 이제 끝장 토론 내용은 뭐였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냥 당을 끝장내자. 예. 근데 이 안철수 대표 측과 예. 또 이제 반대 진영에 있는 측의 셈법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 수는 좀 안철수 대표 측이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말씀 나왔던 당원들의 투표로 갔을 때는 또 다른 양상이 될 수 있다. 그게 안철수 대표 측근 의원들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진성 당원들을 상대로 투표를 하자. 이제 결국에는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 통합에 못했는데. 대해서 진성 당원으로 당원 당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원 투표로 가자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반대 측 의원들은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요? 왜냐하면요, 이게 당원 투표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는 게 없어요. 없죠. 전당대회만 전당대회 있고 되는 당원 거죠. 투표는 참고 자료거든요. 예. 사실은 당원들 뜻이 이러니까 반영해서 우리가 끌고 가자. 상무위원회 회의 이런 것도 위임받지 않고서는 무조건 이런 거 당의 그렇죠. 통합이나 당의 해산 이런 거는 전당대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이런 정당 이런 흐름 이 규정을 할까요? 근데 과거에는 뭐 그런 발언도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문재인과 안철수 그 문재인 대표 시절에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원 뜻을 좀 묻자 뭐 이런 거를 했을 때는 또 반대했었고 안철수 당시에 그 의원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태도들을 계속 바꿔오는 거 아니냐 표리부동하다 뭐 이런 어떤 비판들도 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 보도를 보니까 이제 예.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 교섭단체를 국민의당 교섭단체에서 이탈을 해서 별도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탈당은 하지 않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 당이 깨지는 건데 만약에 반대하는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한 20여 명이 나와서 탈당하지 않고 탈당하지 않고 국민의당 교섭단체에서 이탈을 한다. 그게 가능한가요? 예, 법적으로 그게 과거 전례가 있더라고요. 열린우리당 때 김현미 의원이 잠시 교섭단체에서 이탈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은 당은 있는데 교섭단체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교섭단체는 무력화되는 것이고요. 뭐 그런 차원이라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바른정당이랑 어떻게든 합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죠. 교섭단체 구성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10명이고 저쪽에 이쪽하고 합하게 되면 떠날 사람들이 또 한 5명 그렇죠. 되거든요. 그럼 간당간당해지는 겁니다. 20명이. 간당간당하지 않고 18 내지 19 정도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정상적인 네. 모습이죠. 당을 갖고 네. 국민이 위임한 정당인데 이렇게 저렇게 그 뭐 주물럭 무슨 쿵떡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박지원 전 대표나 예. 정동영 의원이 의구심을 갖는 거는 단순히 바른정당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보수대연합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민자당 하자는 거 아니죠. 예,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뉘앙스가 몇 가지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결사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지점에서 이제 YS의 3당 합당 방식이냐 아니면 DJP 연합이냐 그 논란이 어제 그 끝장 토론 내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박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에 지금 유력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본인이 그 주자가 되려고 한다. 그런데 또 막상 여론조사하면 유승민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죽 써서 개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호남에 다녀오면요. 예. 실제로 이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어떤지 저도 이제 호남에 갈 기회가 있으니까 이게 건네보면 과거 대선 때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공기 자체가 다르고요. 반응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바로 안 합니다. 이렇게 좋든 싫든 별 관심 없다. 이런 어떤 태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하든 뭘 하든지 대세 지장 없고 좀 정치 건 뒤로 이제 퇴진해라. 그러니까 차기에 염두에 두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뭐 더 얘기할 건 없죠.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호남에서 보니까 10.1%거든요, 이번 예. 주에. 민주당 지지율이 64.5%고요. 예. 자유한국당 5%.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그것만 10.1%. 얘기하면 됩니다. 별 차이가 없는 거 봐서는 예. 국민의당이 지금 호남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정기적으로 하는 다음 주에 다시 뵙고 두 분 인사하세요. 네, 예. 예. 자, 감사합니다. 11월 23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자, 수능 본 학생들 여러분, 오늘 기분 좋지만 그래도 마음껏 뛰놀면서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어있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알찬 프로그램 11월 23일 목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주제는 김관진 석방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허성무 전 청와대 비서관. 그래서 어디 교수시죠? 예, 지금 경남대학의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초빙 교수. 훌륭하신 분이네요. 예.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하승우입니다. 김남국 변호사 오래간만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허성무 비서관님, 좋은 소식 먼저 전할까요? 나쁜 소식 먼저 전할까요? 원래 나쁜 게 빨리 가는 게 나쁜 좋죠. 거는 김관진 석방. 좋은 소식은요? 좋은 소식은 아무 탈 없이 수능이 잘 치러졌다. 그렇죠. 지진이 지금 발생하자. 지금 거의 뭐 끝나가는 중이죠. 예. 그래서 가장 지진이 날까봐 마음 졸인 분이 누군지 아세요? 지진 날까 마음 졸인 분요? 예, 지진이 씨. 탤런트 지진이 씨 아시죠? 네, 그분이 알고 하루 종일 자기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마음 졸인 적이 처음이라고. 진희 씨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이런 개그를 아재 개그라 그러지. 그렇죠. 예. 사실은 저도 마음 졸였습니다. 예. 예, 다들 뭐 일주일간 얼마나 연기되면서 그러면, 예. 걱정도 많고 힘도 들었는데 무사히 잘 치러지는 게 최고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교육계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까 수업 연기된 날, 시험 연기된 날, 보도에 한 학원에 재수하던 학생들이 얼마나 지겹겠어요. 참고서를 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 교실에 이렇게 뭐 참고서가 쌓여있던 그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화면에 나왔죠. 그 학생들이 그 심정이 얼마나 지겨운 그 책을 버렸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그 생각도 했지만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이 났어요. 이번에 김관진. 예, 적폐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또 경각심을 가지고 예. 잘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리쌍 노래 그런 게 있잖아. 이게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실수했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한테 먼저 물어봤는데요. 아주 이례적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너무나 희한한 일인데요. 이제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이 된 건데 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이 체포나 구속에 있어서 자, 뭐 적부심이란 위법성이 말 자체가 구속,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적부심 이것을 심의한다. 맞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적합하냐, 그거 구속시켰는데 나 이거 부당하다. 그냥 항의한 거예요. 그럼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를 심의하는 건데 부적합하면 왜 당초 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딱 한 차례 해봤는데요.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있기는 한 제도이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청해달라라고 어떤 피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서 이제 주워 들으셔가지고 알고 이거를 신청해달라라고 하면 특별한 정말 사정 변경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괜히 했다가는 오히려 재판부에게 안 좋은 인상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정 변경이라 하면 어떤 일이 네,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합의서 제출이 되었다라던가 아니면 합의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던가 아니면 공범이 있는데 본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고 본인만 먼저 구속된 경우 이런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속적 부심을 신청을 하는데 이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법리적인 부분 그냥 기존에 했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이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발부한 그 판사와 적부심을 심의한 판사는 다른 판사죠? 예, 다른 판사입니다. 예.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영장 전담을 한 판사이고요. 이번에 이제 구속적부심을 심사한 판사는 물론 이제 이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광열 판사도 2010년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한 경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똑같은 그 증거를 놓고 똑같은 증거 기록을 놓고 나오네 우리 CG가 나오네요. 네.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시죠. 강구영 영장 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의 정치 관여가 소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신광열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석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냥 증거 기록을 봤을 때에는 이게 유죄인지 모르겠다. 유죄 심증이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똑같은 증거 기록을 보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PD들은 뭐가 급해 저렇게. 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지워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런 분들 수능들랑 빵점이에요. 예,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그렇기 때문에 김태호와 김관진의 이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거 이 자체가 사실은 이제 청와대가 몸통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그 몸통의 최상층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걸 밝혀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그 사이버 사령부의 그 국무원 숫자를 70몇 명을 늘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이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걸 강조하는 문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00% 청와대의 개입이죠. 그리고 그의 최종 지시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실행자, 그 실행자가 구체적으로 누구겠느냐 했을 때는 김태호 전략기획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김태호가 김관진을 통해서 김관진이 옥동이나 연적을 통해서 그다음 이태하로 내려가는 이 고리인데 이제 이게 끊겼다고 봐야 되나요? 끊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긴 건 아닌데,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한다면은 이게 뭐 끊어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 수사의 그 연결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부른다.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태호를 불러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뭐 여러 가지 다 부인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굉장한 뭐 신복이고 측근이라고 지금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러야 되고 만약 유의미한 어떤 진술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검찰에게 이 범죄 혐의와 관련된 소상한 어떤 진술, 유리한 진술을 해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더 구체적인 어떤 진술을 또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진술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빠뜨렸던 서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다시 한번 좀 청구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제일 강력한 거는 이제 서류 증거인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건으로 그 형법을 보게 되면 같은 동일한 건으로는 재청구를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이제
다시 이제 똑같은 건을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똑같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새롭게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영장을 재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김관진 장관도 돈을 먹었을 텐데 그렇죠? 저 그 특활비를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봤죠. 받았을 것 예, 같습니다. 그 특활비 증거가 나오면 딱 떨어지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이제 이 국정원에서 온 특활비를 받았을런지 아니면 이제 국방부 내에 특활비를 썼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국방부 내에도 특활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써서 그거는 이제 또 내부에서 노출되니까 경력금을 좀 받지 않았을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이 지난 그 앞 대선이죠. 대선에서 어쨌든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국정원에 돈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게 이제 사이버 사령부를 넘어서 김관진 전 장관이나 안보실장에까지도 전달됐을 가능성, 개연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적 증거가 나온다면 이거는 뭐 완벽하게 어떤 수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부장판사님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우리가 뭐 짐작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부장판사님의 판단대로 범죄 소명에 뭐 다툴 여지가 있다. 범죄 이렇게 해서 무죄라는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은 그러면 사이버 사령부가 아주 독자적으로 댓글 사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작을 했다는 건데 그럼 사이버 사령부가 합참의장이나 또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도 없이 또 청와대의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국방장의 지시 없이 했다면은 그거야말로 거의 뭐 이게 군기문란이고 준반란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국정농단이죠. 예, 농단을 넘어서 이거는 뭐 거의 준반란에 가까운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국군 통수권이 어디로 간지 흔적도 없어진 거 아니? 그렇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기문란 중에 국기문란인데 만약에 그 판사님의 생각대로라면은 그럼 이 사건이 그야말로 사이버 사령부에 독자적으로 일어나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수준이다. 이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김남국 변호사님 네. 모처럼 나왔으니까 오늘 이따 끝날 때 네. 심광열 차장 부장 형사수석부장. 고법 네. 부장 판사인데 이분한테 욕만 하지 말고 육두문자를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방송에서 잘려요. 김남국 변호사는 안 잘려요. 제가 잘려요. 이 자리가 탐나면 욕을 하셔도 되고 이 자리가 탐나지 않으면 이따가 영상 편지 그런 분들한테 편지 보내기도 싫은데 영상 택배. 영상 택배. 예. 그렇죠? 네. 영상 택배 한번 날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든 말든. 예.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준비하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질문 안 할 테니까. 자, 우수석 소환은 어떻게 되고 있죠? 우수석 소환 지금 준비가 하려면은 뭐 굉장히 검찰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이죠. 이분 직계죠. 예, 직계 중에 직계고 이제 사실 비선 라인이라 보는 거죠. 국정원에 있는 우병우의 비선 라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취합되는 모든 정보를 우병우 전 수석에게 사적으로 먼저 보고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의 그동안 있었던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 이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피의자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답변을 끌어내는 거고요. 이 구속적부심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다른 어떤 별도의 심리를 하지 않고 서류만 기록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기에다가 더해놓고 진술, 피의자가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 태도를 면대면으로 보고 답변을 듣고 심리를 하는 것과 누가 더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봤을 누가 더 때는 충실할 것 같아요? 저는 영장 전담 판사가 강부영 판사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이나 이미 뭐 한 10여 년 전부터 영장을 발부를 할 때 영장 발부 기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병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국민적인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 국정농단에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강부영 판사는 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심리를 거쳐가고 영장을 발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심리를 했을 때에 이 김관진 전 장관의 정치 관련된 정치 관여와 관련된 범죄 소명이 충분한 증거로서 굳건하게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 건데 그것을 불과 10일 만에 똑같은 기록을 놓고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분명히 하세요. 잘못됐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네. 이해할 수 없다면 청취자 시청자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없으면 우리들도 이해하려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명백히.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SNS상에 가장 많이 도는 글이 이런 거예요. 적폐청산이 정말 험난한 길이네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다음에 지금 소환이 예고되고 있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우병우 그 정무수석과 김태호 전략기획관. 그렇죠. 김태호 전략기획관이 굉장히 핵심거리죠. 아니 그러니까 김태호 전략기획관인데 또 동시에 우병우도 재영장 청구한다 재소환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심강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김태호 전략기획관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병우하고는 어쨌든 뭔가 관계가 있을 개연성이 좀 있다. 제가 오늘 방송 끝나면 봉화를 한번 가봐야겠어요. 제가 봉화 출신이거든요. 아, 고향이 봉화입니까? 예, 아주 봉화 창피해 다 좋았고 죽겠어요, 제가 두 분 다. 어쨌든 이 두 분이 학연과 지연은 확실하게 얽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혈연은 고등학교는 모르겠지만 어디 나왔대요? 고등학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우리 작가들 찾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예. 게 뭐 지금 시중에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고 또 송영길 의원이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했죠. 뭐라고 주장했어요? 두 분의 이제 대학 그리고 고향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동기까지 지적하면서 그런 사적인 우병우의 입김에 들어간 거 아니냐?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률과 양심에 따라 다 판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네, 학연과 지연과 인간 간의 관계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송영길.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하면서 이런 사법적 절차 과정 속에 국민의 참여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있다. 적부심도 국민이 좀 참여하고 같이 그렇죠. 응원하고. 예, 예. 송영길 의원이 모처럼 그 발언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뭐 지금까지 늘 이야기했던 뭐 배심원제라든지 참심제라든지 어쨌든 그 과정 속에 국민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판사가 저렇게 못된 주장을 하면 어떻게 그 혼을 내줘야 돼요? 통제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예. 아, 그럼 판사가 하나님입니까 그럼? 지금 마음대로. 그러니까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 의해서 사실은 예. 뭐 국회라든가 행정부에서 특별하게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뭐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예산안이라든가 뭐 대법관이라든가 대법원장 임명 정도인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또 일선 판사들에게 또 인사와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 말고는 이 재판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판사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사를 뭐 징계한다가 아니, 이렇게 할 수 막말로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한 커넥션으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설사 뭐 그런 일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렇게 치더라도 어떻게 그 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제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그 국회의원도 몇 번 출마해 보시고 그랬지만 가장 국민에게 적절하게 위임받은 건 선거제도밖에 없거든요. 물론 선거제도가 이제 뭐 가장 권위 있는 예. 위임받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법관의 이런 독립이라든지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독립적으로 보장해주는 그거는 뭐 올바른 일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이제 권력을 잘못 썼을 악용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예. 별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뭐 어떠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악용하는 거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인사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 대법원에서의 그 인사권으로 그런 사회적 여론의 질타를 받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뭐 인사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보죠. 자, 사이버 여론조사 여론 조작을 지난 이태하 전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 단장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받았단 말이에요. 네. 이분이 그 JTBC에서 보도할 때 이태하 심리전 드리면 예.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검찰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방어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럼 신강렬 부장판사에게 물어봐야겠어요. 그럼 구속된 사람은 다 방어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구속된 사람도 변호사 접견을 하고 자기 증거를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속하는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공범들과 말맞춤 이 다음에 김태호 지금
그 전략기획관이 지금 소환 임박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증거 기록을 꼼꼼히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 보도가 된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정치 관여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저기도 보세요. 또 그다음에 단순하게 그 사이버 심리 전단에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네. 일단 우리 PD들이 저 그래프 빨리 가져가려고 그래요. 빨리 넘기려고. 얘기해. 예. 증거 인멸에 염려가 있다 그랬어요. 강부영 판사는. 그런데 신강렬 부장판사는 뭐라 그랬어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라고 지금 이걸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구속시켰네요. 뭐 중간에 이사 갔잖아요. 삼성동에서. 아 근데 이제 그건 영장 나온 후에 이사가 가지고 예. 이제 이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추상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 영장실질심사 들어갔을 때 아니 회사를 잘 다니고 있고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고 초범이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영장 발부한 판사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주거도 확실하고 초범이고 그다음에 회사도 한 번도 결근 안 하고 잘 다니는 사람이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느냐? 우려가 있다고 도주 보느냐? 우려가 있다고 평가를 하느냐?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평가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람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이 범죄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의 인멸의 우려라든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지금 이 사안 마찬가지도 이 사안 자체도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2년, 13년도에 한 번 수사가 될 것을 군에서 그걸 한 번 막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럼 이러한 어떤 정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장 전담 판사도 충분히 기록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너무나 이례적이고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 재판이 뭐 여러 재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구속 적법심도 일종의 재판이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한다 했는데 지금 뭐 법률과 양심이 이 사람의 법률과 양심 다르고 저 사람의 법률과 양심이 다르냐 이런 판단을 국민들은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둘 중에 한 명은 법률과 양심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어떤 사적 관계의 사람의 이해관계를 챙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오해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아, 이런 말씀이시네. 강부영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이번에 차장? 신광열 부장판사. 심광열 부장판사. 이 둘 중에 하나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했고, 누구는 법과 양심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의심을 지금 우리가 할 의심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죠. 거죠. 심광열 부장판사 부장판사인가요? 뭐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한 의심을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의심 안 해도 돼요. 일단 심광열 부장판사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이분이 이제 우병우 전 수석하고 이 고향도 봉화로 갔고 또 뭐 대학도 동기고 대구 뭐 서울대 법대나 연수원도 동기고 이렇다 하니까 어허. 그런 이제 사적 인간관계가 어째 이 사건에 영향을 혹시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영장 전담 판사하고 똑같은 사항을 놓고 정다른 180도 해석을 내렸고 또 그 중간에 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둘 중에 한 명의 판단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후자인 신광열 부장판사의 판단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이 강하게 질타를 했죠. 그래서 이 사법제도 내에 국민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 이 지나친 재량권을 발휘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하고 그랬을 때는 이게 만약에 이걸 어느 국민이 이해할까요? 강부영 부장판사와 신강렬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지금 법원의 일관성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사안을 바라보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렇게 180 아니, 지 개인적인 견해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양심에 의해서. 그럼 이제 문제는 뒤에 양심이죠. 앞에 법은 똑같은 법인데, 근데 이 법을 해석하는 것도 지금 180도로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범죄 행위가 인정된다 했는데, 한 사람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했고, 한 사람은 자기의 양심과 뭐 추상적 판단에 의해서 아니,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그렇죠, 우려가 염려가 있다. 염려가 있다고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국민은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제 누가 과연 더 심리를 충실하게 했는가를 보면요. 사실은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의 단장과 연지옥의 옥도경인가요? 옥도경 그 사이버 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거 나 혼자 다 죽으란 얘기냐? 장관이 잘한다고 표창장 준 거 아니냐는데 자, 요 밑에 사람입니다. 심리전 단장은 네. 국방부 장관, 사이버 사령관, 그다음에 심리전 단장 이렇게 층층하층 있는데 심리전 단장은 현장에서 실행을 담당한 사람은 구속이 됐어요. 1년 6월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 전단자, 그러니까 지시를 받고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구속이 돼서 실제 실형을 받아가지고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옥도경, 연지옥은 지금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국방부의 정책비서관도 현재 김관진 전 임관빈 국방부 정책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은 안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군 사이버 심리 전단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체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어떠한 정책과 관련된 심리전단 활동을 하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매일같이 일일 보고를 하고 어떻게 활동했다라는 걸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고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보고나 지시 받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은밀하게 그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서류 봉투에다가 인편으로 해갖고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비밀리에 쓰는 국방부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와 관련된 블랙백을 통해 갖고 전달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진술만 있고 그런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김관진 전 장관이 심지어는 보고를 받았다고 본인이 읽었다라고 사인까지 체크까지 한 그런 것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여가 입증이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죠. 자, 이 심광렬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런 대처를 못 취하나요? 아무런 대책이 없죠. 그 이제 유일한 대책은 지금 이제 국민들이 덜 끓는 여론이죠. 그리고 지금 온라인상에서 별로 이렇게 뜨겁지 않지 않나요? 아니 오늘 뭐 하루 종일 좀 뜨거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 이것 때문에 뭐 방송도 그렇고 모든 곳에서. 근데 그럼 심광렬 부장판사죠? 수석 부장판사입니다. 고법 부장으로 갔다가 고법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 수석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한 등급 높은 직급이어서 고법 부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실검순위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어젯밤에 이미 풀려나서 시간이 좀 지났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이 사건은 굉장히 당혹스럽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관진 전 장관 안보실장이 구속이 돼야만 또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김태효 전략기획비서관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건데 사실상 그러면 지금 법원이 그 수사를 가로막은 이런 형국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드디어 꼬리 자르기에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가장 지금 수사가 한계에 봉착하는 그런 국면으로 왔다 보입니다. 그럼 검찰청 입장에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뭐 변화된 또 영장 내용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난감한 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병장 만기 전역입니다. 병장이죠? 네. 예를 들어 병장이 구속이 돼요. 무슨 군대 일로. 그럼 병장은 자기 자의적으로 해갖고 병장 구속되고 상병 구속되고 일병 구속되고 이병 구속되고 다 구속이 돼요. 어떠한 그 집단적 잘못된 행위 때문에 그럼 누군가 명령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병장이 명령 내렸고 저기 그 뭡니까 휴전선 군사분기서 북으로 총 쏘라고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 병 상호간에는 군을 대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심리전을 해라. 종북 좌파라고 댓글 달아라. 이걸 병장이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완스타 할 수 있어요?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지시할 수 있어요, 이거를? 국방부 대통령이 장관도 안 나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이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나서서 이거 합니까? 만약 국방부 장관, 사실 국방부 장관 신분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 국방부 장관이 이런 지시를 군대에다 내렸다라고 한다면 합참의장이라든가 각 참모총장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합참의장이나
해당 육군의 참모총장을 뛰어넘어 가지고 보고 라인을 보게 되면 청와대를 직보하고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청와대의 직접적인 어떤 개입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런 사이버 심리전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심리전 활동인데 도대체 이것을 왜 청와대에서 관리하고 회의하고 지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로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 보고 라인 속에 김관진 전 장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로 사실은 범죄의 혐의의 소명이 굉장히 높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김태호 못 부르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부를까요? 네, 김태호 전 비서관을 당연히 불러야 되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김태호도 이제 오리발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연결고리는 김태호 비서관 아닙니까? 물론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는 연결고리가 명확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안보실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공간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